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출발까지만 하더라도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코스피가 약간 좀 빠지면서 약보합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코스피 시장에서 크게 팔고 나가고 있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극도의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도 유의미한 반등은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능 날인데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장 마감 때까지 수급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수급의 변곡점이 만들어질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의 시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급락이 나왔던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시장은 관망기조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측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경계감이 여전한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강보합권,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하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문제입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10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화당의 승리가 이제 완전해졌습니다.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다 공화당의 의석이 더 많아진 상황이고요. 레드 수입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달러가 더 강세 탄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내려온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삼성전자 어제 52주 신저가 경신하면서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5만 1,00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 간밤에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인 것도 결국에는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AMD가 전 세계 인력 가운데서 4%를 해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000명 가까이를 해고한다라고 밝혔는데 1,000명을 해고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AMD가 할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도체 쪽의 불황에 대한 이 우려감이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한국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주는 커플링되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테마 쪽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잘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선, 방산, 전력기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테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와 민감한 업종 같은 경우는 하락을 현재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화학업종이 대표적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운수창고업, 의료정밀, 전기가스업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유의미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어떠한 업종을 봐야 될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러한 제목의 리포트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드 AI에서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힘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AI 쪽, 반도체 쪽이 강세였다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이 네이버입니다.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현재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하드웨어 AI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AI 쪽이 함께 움직여주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비동조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밑에 있는 차트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간밤에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이 검은색 차트는요. 소프트웨어 AI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좀 갭이 이렇게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쪽 AI는 떨어지지만은 소프트웨어 AI 쪽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간밤에 마켓워치 층에서는 포모가 이 소프트웨어 AI 쪽으로 이동했다라면서 소프트웨어 AI주는 단기적인 조정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극명한 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봐야 할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네이버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주가 오늘 4% 이상의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의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이버 물론 숫자만 봤을 때는 부진합니다. 다만 성장세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네이버의 목표가를 22만 원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내 인터넷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고와 이커머스 모두에서 성장률 한 자릿수의 하락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일까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네이버가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광고 성장률이 2년 반 만에 두 자릿수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 확실히 좀 드러났고요. 전체 광고 시장 자체의 성장은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네이버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AI 접목으로 앞으로 시장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AI를 적용해서 초개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네이버의 목표인데 만약에 이 목표를 잘 이루어낸다면은 네이버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대장주로 좀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치 플랫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플랫폼 쪽이 워낙 안 좋긴 합니다만은 네이버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실적도 어쨌든 간에 2025년과 2026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누적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대, 2026년도에는 13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이버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관세 영역에 있지 않으면서 미국 증시의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쪽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JYP엔터가 대표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시장 떨어지고 있지만은 SM도 함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쪽 강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의 기관 수급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최근 15거래일 동안 이 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온 흐름을 함께 보여주기도 했고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먼저 Q의 증가입니다. TVN의 수목 라인업이 재개가 되고 일본과 미국의 제작 현재 편수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피해 상승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텐트폴 7편 그리고 글로벌 OTT양 선판매 8편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품 판매 대수가 현재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혜 하락도 특징적이었습니다. 전체 비용이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유였는데 제작 비용을 통제하고 있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요. DS투자증권 측에서 업종 최선호주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 현재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최근 미국 증시에서 핫한 소프트웨어 AI 쪽, 미디어 쪽으로 현재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단에서는 어떤 시그널들 보내주고 있을까요? 종목 시그널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볼까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HMM이 이끌면서 해운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주가 상승하자 다른 해운 종목들까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HMM 서프라이즈 수준의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원 넘어가면서 지난해 3분기 대비 20배에 달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증권사 추정치 평균도 24%가량 웃돌았고요. 홍해발 해운 대란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에 따른 특수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비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운임지수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탄탄한 해운 업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건설주 역시 오늘 상승세인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등세를 펼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화공영과 범양건영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10월 CPI 시장 전망치와 부합했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에 따라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현 시각 기준으로 봤을 때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확률이 82.8%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58%였는데 CPI 지표가 나오고 큰 폭으로 올라간 겁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통위에도 시장에 촉각이 쏠리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합니다.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을 예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깜짝 실적을 기록한 JYP 엔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8만 원까지 이제 바라보는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JYP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여 잡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제2의 BTS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미국에서 앨범 100만 장이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돌파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미국 내 음반 판매량이 전체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 성과와 더불어서 일본에서 기획 상품 ND 부분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역시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견인을 도왔고요. JYP 엔터 소속가들의 활동 계획을 기록했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현대제철은 오늘 약세를 보이는데 포항 2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장중에 52조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데에는 철강 시황 침체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 등의 영향으로 가동률 저하가 계속되는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입니다. 현대제철은 3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 줄어든 515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부동산 향으로 철강 수요 회복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지표와 가격 개선이 확인되면 이후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강화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가지 종목 헤드라인 중에 JYP 소식 골라주셨습니다. JYP 엔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엔터주가 올해 내내 약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권에서 사실 좀 벗어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JYP 엔터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은 깜짝 실적보다는 사상 최대 매출과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1,705억에 영업이익 48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수치는 엔터 4사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하이브와 비슷한 3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뒤에 있었던 매출 성장의 이유는 일단은 3분기 스키즈, 그다음에 엠믹스, 트와이스 등 2분기 좀 주춤했던 아티스트들 활동이 3분기에 집중되면서 매출 상승을 어느 정도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실 굿즈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굿즈 사업부 매출이 3분기 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MD 매출도 245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이익률 개선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향후 전망도 상당히 밝은 편인데 4분기에는 미국 팬덤이 가장 큰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일본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단 시작이 됐다는 점. 그리고 11월 13일 일본 앨범 판매가 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매가 됐는데 굿즈 판매에서 지속된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 그동안 좀 약세를 보였던 JYP 엔터 바닥권 탈피에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JYP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장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은 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그 K캡의 주인공인 HK 이노엔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쟁 약물인 다케다 제약의 보케지나의 미국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패선파마가 최근 어닝콜 이후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오면서 미국 피캡 시장의 성장 속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좀 불러일으켜졌고 이번 주에 이노엔이 그거를 반영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패선파마의 보케지나의 미국 내 처방 건수가 2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3분기에 2배 이상 증가하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과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HK 이노엔은 현재 미국의 파트너사와 함께 진행 중인 비미란성 환자에 대한 임상 3상이 이미 4월에 완료가 됐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임상 결과에 대한 발표가 긍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내년 초에 진행될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이 동사의 주가를 좀 견인할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월별로 60만 건에 달하는 처방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국내 K캡의 무서운 성장 속도는 경쟁 약물이 대용제약의 팩스쿨로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을 넘기는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역류성 식도염 시장의 향후에도 PPI 계열의 약제에서 피캡 계열로 지속적으로 전환돼서 동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에서 임상 성공은 또 다른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빅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수가 유효해 보이고 목표 주가는 지난번 고점인 52,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 수급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고 갈 텐데요. 5번째로는 포스코 홀딩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4위권에는 LG화학 이름 올리고 있고요. 3위권에는 삼성 SDI, 2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5번째로는 HMM, 4번째로는 한국전력, 3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2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첫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줄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속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올라온 이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연매출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요. 최근에 한전 KPS와 함께 팀코리아를 만들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스터빈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을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앞으로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담당해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주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저가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6.7% 넘게 상승하면서 22,15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파마리서치 5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4위권, 3위권에는 네이처셀, 2번째로는 휴젤, 첫 번째로는 햅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엔캠, 4위권에는 ABL 바이오, 3위권에는 카페24, 6위권에는 JYP 엔터,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JYP 엔터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면서 오늘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시면요. 5위권에는 시장지주 네이버가 4위권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3위권에는 삼성 SDI,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5위권에는 HMM, 4위권에는 삼성물산, 3위권에는 하나금융지주, 2위권에는 SK하이닉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5위권으로 카페24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위권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3위권에는 펩트론, 2위권에는 ABL 바이오, 1위권에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권에는 시즌, 4위권에는 젤 일렉트릭, 3위권에는 리노공업, 2위권에는 한중 NCS, 첫 번째로는 3빌리언 올라와 있는데요. 생소한 이름 3빌리언, 어떠한 기업일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빌리언이라는 기업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인공지능 희귀유전 질환 진단검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신반계 유전 변이 병원성을 해석하는 검사 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420억 원을 모았다고 하고요. 공모가 같은 경우는 희망 범위 하단인 4,500원에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오늘 시장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6,000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3%의 상승 탄력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됐다 보니 일단은 좀 기대감은 컸습니다만 오늘 시장에서 3%의 상승이 그치면서 4,6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장 아직 유의미한 반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종목별 움직임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갈게요. 루미르입니다. 위성개발 전문 업체인데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방우주보안 특화 연구실 프로젝트의 참여 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에 현재도 12% 넘게 뛰고 있네요. 네, 제가 외계인과의 조우라는 이제 워딩을 붙여가지고 조선과 우주로 이제 다시 세팅해서 내년을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 네. 우주가 아주 지금 화끈합니다. 그렇죠? 조선에서 지금 하나오션이 초급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주에서는 한화 시스템이 지금 1등 주거든요. 한화 시스템,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만드는 업체. 눈, 어디든 전차의 눈, 비행기의 눈, 우주, 항공, 항공위성의 눈까지 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한화 시스템이 일단 맨 처음으로 계속 가장 뜨겁게 박스권을 돌파했었고 지금도 가장 강합니다. 한화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우리가 여러 군데서 봤지만 가장 가까웠고 뜨거웠던 곳 방산에서 살펴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주로 치고 나가니까 LIG 넥슨, 현대, 로템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산 같은 4등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거기 부품주를 만드는 i3 시스템 뭐 요런 쪽까지 지금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비츠로셀 같이 전지를 만드는 여기까지 갔었죠. 그렇게 지금 어떤 섹터나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단 한화 시스템이 우주항공의 대표주자 1등주로서 치고 가서 아직도 상승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뜨겁게 이 지금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들도 다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펴볼 루미르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도 그렇고요. 세트레가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다 같이 가고 있죠. 자, 이 지금 스페이스X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봤는데 제가 화요일 날 얘기 드렸었나요? 18일 날 그 6번째 시험 비행에 또 얘기 드렸었죠. 네. 네. 우리 지금 수능 지금 거의 끝나가나요? 한 5시쯤 끝날 오,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 수능을 보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의 어떤 수능 무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육수를 합니다. 육수. 이거는 뭐 떨어진 건 아니니까 육수는 아닌데 6번째 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월요일까지는 최소한 월요일까지 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더군다나 지금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의 CEO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게 생겨버렸지 지금. 트럼프의 거의 가족 사진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렇죠?
요즘에 뭐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이제 1회를 남겨놓고 있는데 배신자가 아니라 이토록 친밀한 정말 그 자가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비행 현장에 트럼프가 나타난다면 우주항공 테마가 더욱더 불이 붙을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전화 한 통화에서 한국 조선의 힘이 필요하다. 그 워딩 하나만으로 지금 조선주가 폭발했듯이 하나오션이 물론 MRO 시장에 진출한 실질적인 모습이 있었긴 했지만 지금 이것은 전화 한 통화가 아니라 현장에 나타나 버리면 사진과 영상이 찍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파급력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외계인과의 조우 포트폴리오를 꾸리자고 했는데 조선보다 우주가 더 터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의 6번째 시험 비행으로 홈페이지에 첫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 발사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스페이스 X에서 생중계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 있으신 분은 X 접속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오후 4시 정도로 지금 기상이변이 없는 한 여기 지금 그 시간대에 발사될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5번째 시험 비행에서 그 놀라운 장면이 포착됐던 거예요. 트럼프가 표현한 대로 마치 엄마가 아이를 폭 안는 것 같았다. 저도 진짜 저거는 조작 영상인 줄 알았어요. 딥페이크 영상. 그냥 이 손가락으로 보세요. 손가락으로 이 핸드폰도 쥐기 힘든데 그 위성을 그 집게 커다란 집게로 잡아내더라고요. 이 거꾸로 이게 날아갔다가 거꾸로 회전하면서 여기서 잡았잖아.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쏜 거를 다시 잡아서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달나라를 안 갔던 40년, 50년 동안 안 갔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네. 한 번 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한 번 쏘면 버리거든요. 근데 엘론 머스크는 완전 발상의 전환을 해버린 거지. 이게 마치 리사이클 플라스틱 제품처럼 재활용을 한다. 그러니까 날아갔던 거를 다시 거꾸로 지금 오게 하면서 그걸 다시 잡아요. 네. 그걸 5차에서 시험 성공했고요. 그 장면을 보고 트럼프가 반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도 지금 나와 있어요. 6차 비행 시험에서도 5차에서 시행했던 그 거꾸로 돌리면서 잡는 거를 또 시행하겠다.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보다도 더욱더 지금 우주항공 테마에 강력한 이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루미르를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이 지금 막 실적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런 테마가 엘론 머스크라던가 트럼프 테마가 엮이면 엄청나게 시장의 반응이 강하다는 걸 조선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우주항공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루미르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스타트업으로 3번째로 상장한 업체거든요. 네. 2022년에 컨텍이라는 업체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이노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오늘 3개가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급등하기 전까지의 흐름은 상장하고 나서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지금 루미르도 희망 공모가 범위를 16,500원에서 25,500원으로 결정해달라고 했더니 기관이 야 너는 16,500원도 비싸다. 그래서 무려 12,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공모가 밴드 하단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으로 결정돼 버렸죠. 네. 물론 조금 루미르가 오버한 감이 있어요. 루미르가 원래 이 공모가 밴드를 결정하는데 비교 대상 기업을 넣어서 그 비교 대상 기업의 PER과 비슷하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비교 기업으로 누굴 선정했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루미르의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너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기업. 그렇죠. 너무 네. 저번에 크래프톤이 월트 디즈니 데려다 비교해가지고 물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의. 지금 이게 너무 큰 대형 기업들, 훌륭한 기업들하고 비교를 너무 큰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서 실적 좋은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버리는 바람에 공모가가 너무 과도하게 산정돼서 12,000원으로 낮춰 잡힌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빨리 그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 회사는 그래서 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아까 하나 시스템에서 화요일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SAR, 초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장치인데 말했다시피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띄운 다음에 거기서 레이저를 쏴서 표면에 반사되는 그걸 가지고 거리도 잴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진, 위성 사진도 저기 나타낼 수 있는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서비스인데 0.3m입니다. 이게 뭐냐면 0.3m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판별될 정도가 0.3m 정도 해상도입니다. 지구의 저궤도에서 쏴서 그리고 날씨가 우중충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SAR은 우중충해도 그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게 0.3m 해상도입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이 있고요. 그래서 루미르 X라고 지금 지구를 관측하는 영상을
아까 전에 지금 시험 비행 6번째 18일날 하는 바로 그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실어서 내년도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얘는 조선에도 엮여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오션이 가장 뜨겁게 오르고요.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솔레노이드라는 제품을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형 선박 엔진의 능동 연료 제어 밸브에 사용되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효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제해사기구에서 맨날 배에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이제 오염물질 이산화황 같은 거 많이 뿜지 말고 LNG로 바꾸거나 암모니아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비싼 배로 당장 바꾸기가 어려우면은 이중 연료를 써서 벙커 CU 같은 거는 먼 바다에서 떼워서 파고 남의 나라 연안에 갔을 때는 이산화황 안 나오는 연료를 써. 그래서 듀얼 엔진으로 가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제어 시스템이 솔레노이드예요. 연료를 효율적으로. 그거를 HD 현대중공업에 독점 납품하고 있고 이게 인공위성에 쓰이는 자세 제어용 구동기에 쓰이는 그 능력을 조선에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항공 분야에 쓰이는 기술력을 조선 부품에 적용한 회사죠. 그러니까 지금 요 솔레노이드로서 HD 현대중공업에도 발을 걸치고 있으니 지금 제가 조선 우주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고 강조를 계속 드렸는데 루미르는 조선 관련주이기도 하고 우주 항공 관련주이기도 하고 양쪽에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아주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12,000원으로 굉장히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목표가가 결정되는 수모를 겪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뻥튀기가 덜 된 공모가로 지금 상장을 했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루미르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트럼프가 지금 우주 개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상업화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 항공 섹터 쪽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JYP 엔터입니다. 오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은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연이은 실적 쇼크로 한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다가 3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효자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JYP 오늘 얘기 좀 많이 나왔죠. 네. 그 보이그룹 그러니까 YG에게서 또 그런데 YG의 가장 큰 약점이 네. 빅뱅이 사고 친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나 뭐 거의 뭐 솔직히 남자가 밥을 먹긴 하니까 뭐 식비가 많이 들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뭐 가수들의 아이돌 숫자들이 팀별마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많이 들죠. 뭐 매니저도 많이 붙여야 되고 코디도 많이 붙여야 되고 그 밴도 뭐 큰 걸 사야 되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문제는 똑같은 돈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가정을 트레이닝비가 똑같이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성비가 높은 게 누구냐고 따졌을 때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누굴 것 같아요? 보이그룹일까요? 걸그룹일까요? 걸그룹? 걸그룹이요? 보이그룹이에요. 오. 왜냐하면 아무리 삼촌팬이 블랙핑크가 난다 긴다 하는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죠. 그리고 그때 얘기했듯이 오히려 뿔뿔이 흩어져서 4명이 나오니까 각각의 그 개인의 능력이 더 표출되면서 가치가 더 높아졌죠. 네. 그렇게 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거는 보이그룹이에요. 아무리 삼촌팬들이 물론 돈은 삼촌팬이 훨씬 많죠. 당연히 10대 청소년보다 삼촌팬들, 30, 40대가 훨씬 경제적으로 당연히 청소년보다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싼 걸 많이 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화력에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굿즈를 사러 막 오픈런을 하고 밤새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그리고 어디 뭐 해외를 가면은 무조건 비행기 티켓 꺼서 달려가고 그거를 여자 청소년들이 색지 들고 가갖고 하지. 요즘 색지 안 하죠. 네. 요즘에 핸드폰 그걸로 하지. 삼촌 팬들이 무슨 자기 직장도 있고 있는데 그거 모여가지고 남자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다닌다고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표적인 보이그룹이 없어버리면은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상 굉장히 휘청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BTS의 후속으로 여겨지는 것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하이브의 세븐틴, SM의 NCT, JYP의 스트레이키즈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YG는 그게 부족한 겁니다. 지금 트레저가 그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NCT, 세븐틴하고 지금 3명의 그룹이 포스트 BTS로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북미냐 일본이냐 어떤 그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미로 따졌을 때는 NCT 세븐틴보다 북미 팬덤으로
경중을 따지면은 스트레이키즈가 앞서요. 물론 세븐틴 팬들이라던가 뭐 지금 저 NCT 팬들이 아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북미 팬덤으로는 지금 BTS 다음이 스키즈예요. 왜냐하면 BTS의 팬덤인 아미랑 지금 스트레이키즈의 팬덤인 스테이 거의 화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둘이가. 그리고 북미에서 얘네는 무조건 거의 다 스타디움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최소로 내려가 봐야 돔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디움이 가장 많은 관중을 꾸릴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네. 그 다음이 돔이거든요. 돔 미만급은 아예 하질 않아요. 지금 그 밑으로는 아레나 뭐 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아레나 홀은 이제 처음에 초창기 가수들이 도는 것이고 사이즈가 크게 되면 대부분 스타디움 공연을 돕니다. 근데 지금 BTS가 걸어왔던 그 스타디움 공연의 길을 스키즈가 다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만의 가오슝 같은 경우도 거기도 스타디움이거든요. 스타디움을 가려면 최고로 8만, 10만을 모을 수 있어야 거길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텅 비는데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스키즈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앨범이 자, 물론 우리가 그 핫백이라고 솔로곡으로 1등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200 있죠, 이제 200 빌보드 200 거기는 앨범 차트거든요. 근데 앨범 차트인데 지금 스키즈가 지금까지 여기다가 5개를 올렸습니다. 1등을 5개를 올렸고요. 이번에 나온 앨범은 정규도 아니고 미니예요. 미니 음반 8인데 이것도 1위에 올랐습니다. 200에. 그러니까 핫백은 한 곡짜리로 가는 거고 우리 뭐 로제의 아파트가 뭐 8일 갔니 4일 갔니 그게 핫백짜리고 네. 이 200짜리는 앨범 전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세븐틴도 그렇고 스키즈도 그렇고 NCT도 그렇고 많이 올라가요. 그걸 뭐 보고 우리나라의 팬덤으로 밀어붙인 거다 뭐 이 얘기도 있지만 팬덤으로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1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RAAA라고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에서 인증하는 게 있는데 싱글 앨범 판매량 미국 내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이면 골드 인증을 주고요. 유튜브 그거랑 똑같아요. 플래티넘은 100만 이상, 멀티 플래티넘은 200만, 다이아몬드는 1000만 이상 줍니다. 일단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에서 골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9월 30일 기준인데 에이트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K-팝 앨범으로 등극했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가수를 통틀어도 테일러 스위프트 1위, 트래비스 스캇 2위, 빌리 아일리시 전부 외국 가수죠. 네 번째, 미국에서 9월 30일까지 많이 판 네 번째 가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스키즈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니까 북미의 팬덤이 어마어마함을 BTS가 완전체로 복귀해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BTS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스키즈가 천하임을 여기서 팩트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스타디움 공연을 하면은 뭐를 또 많이 파냐면 그 앞에서 굿즈를 팝니다. 우리 연말 되면 이제 또 호두깎이 인형 보러 많이 갈 텐데요. 저도 작년에 봤는데 호두깎이 인형 가면 중간에 그 쉬는 타임 있잖아요. 그때 그 줄이 어마어마한데 뭐 사려고 하냐면 호두깎이 인형 그거 사려고요. 하나에 15만 원, 20만 원짜리 하는 거를 불티나게 동인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하는 대가로 굿즈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폭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8월 달부터 이 월드 투어를 돌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지금 가까이 있는 거는 11월 3일에 열렸던 아까 말한 대만 가오슝 이게 스타디움급이거든요. 그 다음에 14일 오늘이죠. 오늘 하고 16일, 17일 주말에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이건 돔이고요. 23일 날 필리핀 마닐라, 29일, 30일 마카오까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라틴 쪽에도 가고 우리나라 쪽에 와서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어마어마한 머천다이즈, 굿즈 판매가 예상이 된다. 굿즈가 돈이 진짜 많이 남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원가가 진짜 안 나옵니다. 그 야광봉 같은 거 있잖아요. 원가 솔직히 몇백 원이에요. 그거를 10,000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뭐 저기 뭐 바가지 씌운다가 아니라 예쁘고 간직하고 싶으니까 그때만 나오는 굿즈거든요. 한정 제작.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기 위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 그러니까 BTS가 완전체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스키즈의 세상이 내년까지 열리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스키즈 대단하네요. 올해 미국 내 음반 판매량 전체 4위 기록했고 제2의 BTS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의 김동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스몰캡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라온테크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투자 대안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의 진공 이송 로봇 전문 업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대표적인 수혜와 더불어서 실적이 퀀텀 점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온테크라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퀀텀 점프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에 설립됐고 2021년에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된 업체입니다. 뭐 사명에서처럼 R은 로봇이고요. A는 이제 자동화 쪽입니다. 그래서 로봇과 자동화의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쪽의 영역이 되겠고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은 110조 정도 됩니다. 이 반도체 장비하고 맞물려서 진공 장비 공정이 필요한데 여기에 관련된 이송 장비 분야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의 한 4% 정도 되니까 4조에서 5조가 궁극적으로 타겟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진공 장비의 이제 백본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EFEM, 그러니까 대기 환경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진공 로봇이 있고, 그다음에 TM 이송 모듈이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이제 백본이라고 하는데, 진공 로봇은 대단히 엄격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 진공 상태다. 10의 마이너스 5승 토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기권 밖에처럼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고 또 챔버 내 온도가 200도에서 700도인데 이런 진공과 고온 환경에서 파티클이 전혀 없이 웨이퍼가 이송될 수 있는 로봇이 되겠고 또 장시간 사용을 하더라도 그대로 동일한 위치 재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기술이다 보니까 국내는 유일하고 전 세계적으로 3개 업체만 지금은 3세대 진공 로봇입니다. 개별 제어 쿼드 암 쪽의 로봇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라온테크가 있고 미국의 브룩스 그리고 일본의 알바 이렇게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공 공정 장비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엔드 유저 기준으로 최종 수요처 기준은 당연히 반도체 업체가 되겠죠. 이제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 3분기까지 이들 2개 업체에 나가는 매출 비중은 51%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체 향이 매출 비중이 38%. 그래서 국내 반도체 이사에서 중국 반도체 업체로 다변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장비 업체를 통해서 납품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테스가 주요 거래처입니다. 이들 매출 기준이 3분기 기준으로 67%인데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 매출 비중이 11%입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의 반도체 업체한테 38%, 또 직접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한테 11% 거래처 다변화에 성공을 했다. 중국 쪽으로. 길게 본다면 우리 글로벌 탑3라고 해도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그리고 일본의 도쿄일레 이런 쪽으로까지 거래처를 다변하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측면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관련해서는 논쟁과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공격적으로 대중국 견제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펀드를 포함한 직간접적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하고 더불어서 중국에는 이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뭐 화웨이라는 최종 유저가 있고 장비 업체도 나우라, AMEC, SME
이런 업체들은 글로벌 유수 업체와 비교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또 반도체 업체도 SMIC, YMTC, 그리고 CXMT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까지 갖춰져 있고 엔드유저 수요처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업체하고 중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를 모두 거래처를 갖고 있고 또 최근에 중국 우시의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라운테크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미국 쪽에 이제 반도체 수혜만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커가면서 함께 이렇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반도체가 이제 중국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예,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당연히 이제 R&D 중심이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제품명에는 벡트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벡트라, VAC는 이제 백큐이고 그다음에 트라는 트랜스퍼를 이제 줄인 말인데 네. 어쨌든 진공 장비라는 뜻이고 지금 양산, 그러니까 벡트라에 QEX, QE가 붙은 제품은 이제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매출 가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세 가지 분야의 신제품입니다. 하나는 DD 쪽입니다. 다이렉트 드라이브 모터, 그리고 이를 응용한 QD 쪽의 제품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패키징과 관련해서 패널 레벨이 있고 TGV, 유리기판 레벨의 패키징 장비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3세대에서 리니어 타입으로 가는 4세대가 있는데 코멧이라는 장비, 이런 장비들은 앞으로 R&D가 완성이 되고 양산화된 추이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설비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 능력이 1000억 정도 약간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 이게 생산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26년 정도 되면은 이미 이제 풀 캐파가 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반도체 특별법이 이슈가 있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땅을 2,100평 정도를 109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 클러스터 내에.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200억 정도를 26년에서 27년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 능력 기준으로 지금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외형을 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진다 하는 측면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진행 추이가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 여기에 관련 토지 대금 관련해서 전환사채를 100억을 발행했습니다. 전환 가격은 8,400원 정도인데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이 없고 또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현실적으로 풋옵션 행사가 되는 26년 3월 이후까지 주가만 올라간다면 자기 자본이고 이자율이 없는 아주 좋은 성격의 자금으로 설비 투자를 증설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죠. 신제품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좀 보고 갈 텐데 보니까는 2023년의 실적이 약간 좀 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22년까지는 삼성, 하이닉스 모두 이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연도별로 엇갈린 이제 투자를 네.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고 특별하게 23년에는 하이닉스 투자가 급감을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2년에 594억에 89억 원, 영업이익률이 15%를 기록하고 23년에는 345억 원으로 매출이 급감을 하고 영업이익도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본다면 영업이익은 1억, 8억, 11억. 그래서 3분기 누계액은 20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4분기에는 32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이닉스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중국향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때문입니다. 연간 실적을 조심스럽게 전망을 한다면은 금년에 520억 정도의 52억, 영업이익률 10% 정도가 되겠고 해외 비중이 19%에서 33%로 당연히 중국 중심이고 높아지는 상황이 되겠고 25년에는 650억 매출에 102억 정도 그리고 해외 비중은 40%. 그래서 해외 쪽 비중 특히 그동안은 주성이나 테스를 통한 간접이었지만은 이제는 중국 반도체 직접 또 중국의 장비업체를 통해서 직접 하기 때문에 해외 비중이 높아지면서 26년 정도에는 아마 지금 캐파의 풀 체제에 매출액이 실현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조심스럽게 20%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분기 누계 영업이익 20억인데 4분기에 32억이 나고
25년부터 레벨업 된다. 이게 중국향 반도체 굴기 영향이라는 측면입니다. 라운테크의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가 흐름을 함께 만나보고 갈 텐데요. 주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하고 IT, 네. 반도체가 이제 트럼프 2.0 시대의 피해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그렇죠. 같이 동반을 하락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환경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라운테크는 적어도 금년 하반기하고 25년에는 확실하게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되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한다. 그러니까 매출이 고성장하고 수익성도 레벨업 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다는 포인트를 좀 봐주셨으면 하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 뭐냐, 결국 중국 업체에 납품하는 거 아니냐, 그죠.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글로벌 탑3 장비 업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업체까지 충분히 거래처 다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글로벌, 진짜 글로벌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측면이고, 또 실적이 워낙 안 좋아졌다 급하게 올라서기 때문에 PER, 주가 대 수익 비중도 이제는 금년도에 21배 정도, 그리고 25년에는 12배 정도, 그리고 26년에는 조심스럽지만 6배 정도로 낮아지면서 매력도 있을 거다 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전환사채 주식 전환을 감안한 거고, 네. 이 전환사채 9,400원 정도는 리픽싱 이슈도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충분히 좋은 환경으로,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이 된다 하면은 지금 증설 추진 중인 게 영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상 최고가는 24,400원이고요. 52주 최고가는 1,200원 정도이고 지금은 거의 최저가 수준에 와 있는데 차별화된 주식으로 K 반도체 소부장주로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측면입니다. 원래는 이제 반도체 또 중국 쪽으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인데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앞으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 9월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며 바닥을 찍었던 엔터주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BTS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저점과 대비해 봤을 때 YG 엔터테인먼트는 무려 46%나 급등세를 펼쳤고요. SM도 30%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이브와 JYP
엔터도 25%, 24%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 소외를 좀 받고 있었는데 이번 3분기 드디어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증권가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살펴보시죠. 네, JYP 이번 3분기에 연결 매출로 1,705억 원가량 벌어들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22%대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484억 원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미국에서 앨범 100만 장을 돌파했다고 하죠. 미국 앨범 판매량 전체 순위에서도 4위를 기록했는데 제2의 BTS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력이 높은 일본에서 또 MD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MD 매출이 전년 대비 57.6%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효자인 스트레이키즈가 북미와 유럽에서 초대형 순회 공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7만 5천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도 다른 엔터 기업들 역시 아티스트 공백기가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유의미하게 활동 가능한 그룹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의 경우에는 10팀, SM도 8팀, JYP 엔터도 8팀이 활동할 것으로 보이고 YG 엔터도 4팀의 유의미한 활동 가능 그룹 수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대표 아티스트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게 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걸그룹 르세라핌의 선전 기대되고 있고요. SM도 NCT와 에스파의 선전 기대되고 있는데 내년 1분기의 경우에는 5년 만에 에스파의 뒤를 이을 걸그룹 데뷔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YG 엔터는 내년 상반기에는 베이비몬스터, 하반기에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또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엔터 4사의 합산 실적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4조 8천억 원으로 16.4%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 60%가량 증가하면서 6,613억 원가량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시장의 엔터주가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이슈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가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고 현재 시장이 좀 뜨거운데 엔터주가 괜찮은지, 만약에 괜찮다면은 탑픽 종목은 어떤 것들 보고 계신지 좀 오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뉴욕 증시라든가 전체적인 트럼프가 그동안 얘기했던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렇죠. 업종 중에 하나가 엔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 JYP 실적도 너무나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또 좋을 것 같아요. SM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보게 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멤버들이 이제 속속 이제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컴백하죠. 일단은 네. 엔터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면 네네. 저희 박정식 파트너님도 이야기 듣고 가죠. 네.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 어떻게 저는 보신가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JYP 엔터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원 대표님 그러면 이야기 이어서 좀 들어볼까요? 네. 처음에 말 많이 해서. 제가 끊었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보게 되면 JYP에 대해서는 어차피 또 우리 저보다 잘 아시는 전문가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JYP는 좀 넘어가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BTS 멤버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내년에
내년에 지금 이제 슈가, RM, 뭐 뷰, 뭐 지민, 전국 뭐 내년 6월달 되면 다들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좀 선반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죠.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빅뱅 멤버들이 11월달 마지막으로 해서 제대를 했었는데 주가가 12월달 그리고 그 다음에 1월달까지 2달 연속으로 45%나 올라왔어요. YG엔터가.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죠. 그리고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당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될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하이브는 지금보다도 주가가 상당히 좀 상방에 열려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실적 또한 지금 현재 뭐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SM도 마찬가지고 SM도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뭐 에스파라든가 뭐 샤이니 미노라든가 지금 이제 정규 앨범을 지금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NCT 드림 같은 경우도 정규 4집 앨범을 지금 이제 내놓을 예정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판매량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엔터 관련주들은 지수와는 좀 다른 결로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반기가 여러 가지 또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콘서트를 많이 열게 되죠. 그 콘서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익 엄청나죠. 그런 부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욘세가 1위를 했었기도 했었죠. 엄청난 또 콘서트도 많이 했었고 그야말로 이제 조단위의 매출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도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에 또 하나의 또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시즌이니까요.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기대해 보면서 엔터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면서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어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JYP 엔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적이 사실 지난 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JYP가 신인 아티스트가 없어서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뭐 그래도 계속해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실적 전망이 뭐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22%나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엔터 쪽이 시장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를 첫 번째로 만들어낸 게 YG의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YG가 제일 많이 현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BTS 멤버들이 이제 연이은 전형으로 완전체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후속으로 불면서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이 K엔터의 최대 시장인 중국이 조금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이제 2017년 사드 사태 이후로 한한령을 이제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최근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늘리고 또 한국인에 대한 깜짝 비자 면제를 단행하는 등 이런 이제 한한령이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 쪽에도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JYP 엔터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지금 증권가 NH투자증권이나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이 많은 증권사들이 이 JYP 엔터의 목표 주가를 75,000원에서 78,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뭐 5에서 7% 정도 다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뭐 시초에 좀 떴다가 조금 이제 시초 대비 좀 눌리면서 약간 떠 있는 음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매수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JYP 엔터의 호실적이 일단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돔 스타디움에서 41만 명 MD 구매자를 끌어모았고 또 이 스트레이 키즈
맞죠? 아, 네, 맞나요? 맞습니다. 스트레이키즈가 네. 미국에서 앨범 100만 장을 판매를 했대요. 그리고 2분기에 원가가 반영된 MD 매출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3분기에 이제 그게 이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7,000원에서 55,000원 정도 사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상승이 나오면 1차적으로 62,000원 그리고 돌파되면 68,000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신인 아티스트가 없어서 좀 불안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숫자로 증명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 JYP 엔터이고요. 특히나 오늘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 엔터 업종에 잘 가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관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미디어 엔터 업종입니다. 오늘 JYP 엔터 7% 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이 박준식 파트너님께서 55,000원대에서 57,000원대까지를 매수 레인지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중국의 토종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가 내년 초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의 셀링 포인트는 물론 가격입니다. 높은 가성비를 내세워서 한국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비아디 자동차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델이 바로 돌핀인데요. 이 비아디의 해치백 스타일의 소형 전기차입니다. 이 밖에도 준중형 전기 세단 실 그리고 준중형 전기 SUV 등 아토3 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대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로 비교적 굉장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실 기준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행거리도 400km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아디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꼽고 있는데요. BYD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적으로 전기차 판매 점유율이 22.3%를 차지하면서 압도적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가 테슬라인데 1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어서 테슬라도 제친 상황이고요. 또 독일에서는 중국 비아디의 공세에 못 이겨서 사상 처음으로 폭스바겐이 업계에서 공장을 첫 폐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아디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국내 업체들과의 경쟁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격대가 그래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현대차의 캐스퍼 그리고 기아의 EV3 등이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품질에 특히나 깐깐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소매품이나 알리나 타누에서 구매를 하겠지만 이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인데요. 지난 2017년에 국내 진출한 첫 중국 승용차 캠보 600의 경우에도 약 2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는 안착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비아디의 출격을 앞두고 싼 게 비지떡이다 또는 가격과 품질을 모두 갖춘 가성비다라면서 의견은 분분한데요. 결국 관건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아디의 출시와 함께 국내 완성차들의 전략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밀리엘 소재입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왔는데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크로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투자 심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개별 종목들을 한번 좀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을 선택해봤어요. 제가 원래 뭐 대형주들만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밀리 소재를 좀 가져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3분기 매출이 지금 이제 185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263% 정도 증가되었고 영업이익이 31억으로 23.8%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KT의 또 자회사이기도 하죠. 아무튼 윌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는 좀 책을 들고 다니다 보니까 솔직히 무겁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좀 책을 펼쳐서 보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이 밀리의 서재가 나온 이후부터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 뭐 그럴 때마다 뭐 공원에서 잠깐 앉아 있을 때 좀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휴대폰만 하나 있으면 여러 책들을 좀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장점이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밀리의 서재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조정받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무려 10% 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몰캡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연기금 쪽에서도 18,000주 정도 새롭게 처음으로 신규 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이 부분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일 수가 있고 내년에도 성장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밀리의 서재도 우리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실적주로서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뭐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주주 배당에 대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좀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밀리의 서재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좀 넣어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성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서지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글이라는 이제 워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업체이죠.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좀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력을 만들더니 지금은 우주항공으로 그러니까요. 상승력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상승력을 만드는 이유가 일단 스페이스 X를 통해 지난 2022년 5월 세종 1호라는 위성, 소형 위성을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 위성으로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 지상을 아우르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또 내년에 이어서 세종 2호, 3호, 4호를 또 연이어 발사를 하고 최종 한 50기의 인공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현재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우주항공 이슈에 엮이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로 지금 올라갈 만한 그런 우주항공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첫 상승력에서 좀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원래 저랑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아침에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을 때 잡았을 텐데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21,800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살짝 조정을 좀 준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21,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차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24,300원을 1차 단기 목표로 잡아보시는데 생각과 다르게 좀 강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26,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6% 넘게 상승세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전력 쪽이 굉장히 또 긍정적인 게 사실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난 다음에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게 전력 쪽인 것 같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해서도 조금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전력 쪽의 교체 수요가 크기 때문에 관련주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미 박수원 대표님께서 여름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이고 주가가 계속해서 좀 탄력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물론 HD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뭐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들의 뭐 커스터마이징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발주에서 생산까지 리드 타임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짧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납품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수주 물량이 지금 현재 7조 원이 좀 넘어선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그 대략적으로 한 45% 정도 전체 비중이, 주가 비중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45%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도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단기간에 급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은 그래서 우상향으로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전력 부분입니다. 전력 부분에서 국내에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정기 국회 때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송배전이라든가 변압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국내에서 지금 발주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해외 쪽이 좋았지 국내에서는 좋지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시점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뭐 제12차 또 관련된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조만간 다시 또 발표될 예정입니다. 11차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을 2개 정도 만들고 그리고 SMR을 1개 정도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12차 같은 경우에는 대원전 3개였죠, 11차에서. 이번에 12차에서는 대원전을 2개로 조금 축소하고 SMR을 오히려 4개 정도를 더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올 예정이죠.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난달에 또 코멘트를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12월 달 안으로는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뭐 해외 쪽 지금 현재 매출도 잘 나오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또 매출이 잘 나온다면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마당 쓸고 동전 죽고 네. 뭐 그런 상황이죠. 일석이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상승 흐름들,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계속해서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워낙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신 뭐 오랜만에 들어보는 테마주. 워낙 남북 그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들어볼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신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죠. 오늘 남북 경협주가 좀 강한 흐름을 그러니까요.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에 이라크 참전 용사 출신이자 그리고 폭스뉴스 진행자인 이 피트 헤그세스라는 사람을 지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첫 임기 동안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동안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교류를
상당히 많이 옹호를 했었고 또 해외 주둔 미군을 철수하려는 미국 우선주의 의제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좀 지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 조율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남북 경협주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신 같은 경우에는 토목 전문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회사죠.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강점이 도로, 철도, 공항, 교량, 항만입니다. 근데 지난 2018년 11월 남북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철도 연결 조사 사업에 참여를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 부문장인 김정한 부사장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단으로 참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에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또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유신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조금 부각을 받았다가 오늘 살짝 떴다가 좀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 딱 좋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음봉 한 개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로 접근하는데 가격 지지 가는 가격 라인은 24,700원에서 23,4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 재차 상승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28,000원 정도 부근 한번 노려 보시는데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오면 3만 원 정도 자리까지 2차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 사실 테마주만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만나봤던 유신 같은 기업들 함께 전략을 잘 짜셔서 또 수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도 참 쉽지가 않네요. 오늘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양시장이 좀 상승세를 좀 계속해서 키워갈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코스닥이 급격하게 좀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넘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오늘 수능날인데 한국 증시가 거의 불수능급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장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반등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었고 물론 좀 불안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좀 반등세를 유지해주는 모습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뭐 여전히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닥 쪽에서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주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들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 연기금에서 좀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지만 그 또한 좀 역부족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신용잔고가 12일 기준으로 18조 원까지 좀 떨어진 모습들을 좀 17조 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인들의 오늘 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늘 장 시작 전에 정부에서도 외환당국에서의 구두 개입이, 환율 구두 개입이 좀 존재했습니다만 그것이 환율 원화 강세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합권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여전히 원화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되돌리기는 쉽지 않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업종별의 좀 차별화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조선업종이라든가 방산 쪽 지금 현재 미국 대선과 더불어서 수혜 입을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건 특징으로 나타나주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초심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좀 기회를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하나오션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추격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오션에 대한 펀더멘탈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한국조선업 에 대한 협업 관련된 발언들에 이어서 국가안보보좌관의 YT 임명자가 한국과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8월 미국 해군에 대한 군수 지원함 MRO 수주도 좀 따는 경력이 있고요. 작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업 업종 중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지 못하고 조선 업종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은 아니지만 트럼프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 외국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여기에 따라 좀 시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조정 자리를 이용하셔서 하나오션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구간이 아니라 좀 조정을 이용해서 한화오션 계속해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마감의 기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반등 마감 하나 했는데 또 이렇게 하락 전환하네요. 삼성전자도 하락 전환했고 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장은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빼고 3대 지수는 그냥 혼조세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별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었었거든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PI와 소매 판매가 CPI는 2.6, 그다음에 소매 판매는 3.3인가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합 기대치, 이제 예상치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좀 없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수치를 좀 알아보면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떤 미래의 어떤 흐름들을 예측하기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PBR이 1이라고 했을 때 자산 가치와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위기 때 한 0.89 정도 갔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0.7까지 떨어졌었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외를 치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한참 어릴 때 PBR이 0.83까지 갔었었는데 현재 코스피 전체 PBR이 한 0.85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그림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PBR 밴드를 보면 보통 많이 떨어졌을 때 0.85 정도 가면 반드시 반등을 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PBR이 0.85인데 지금 PBR이 0.85인데 퍼가 13이거든요. 시장 전체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익단도 같이 떨어진다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간 관계에서 좀 약간 반도체 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단 내일장 전략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5국장 들어갔고 이제 에코 계열이 갑자기 좀 떨어지면서 지수를 하락으로 반전을 시켰고 삼성전자는 지금 동시효과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를 끝난다라고 하면 5만 원이 깨져서 좀 끝날 듯한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만약에 5만 원 선 언더로 내려가게 된다면 또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감 종가 좀 볼까요? 오늘 이렇게 극도의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고 이야기는 계속 저평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반등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도 그래도 오늘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결국에 장 막판에도 하락 전환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전 시장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16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장 막판에도 쭉 밀리면서 1% 넘게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68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1%대 약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좀 볼까요? 코스피의 경우에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로 일관하면서 3천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은 그래도 조금 매수 주체로 나서는 좋습니다. 4천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됐습니다. 개인은 소폭의 팔자세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고요. 기관이 이제 매수 공방을 함께 나타냈고 외국인은 방향성을 잘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4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대응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예측하기가 어렵다지만은 이 정도로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시장이 좀 안정성을 찾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업종들 한국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락과 더욱더 강력하게 동조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크게 빠졌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빠졌고 AMD 빠졌고요. 특히나 AMD 같은 경우에는 직원 4%를 해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꺾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만 꺾였으면 좋았을 텐데 한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꺾였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다만 지금 하단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만 원 선이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5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탈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 자체가 조금 오늘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앞에 4자를 달고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액면 분할했을 때가 4만 원대였는데 다시 한번 4만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1.3% 넘게 하락하면서 49,900원대, 5만 원대 아래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내다가 5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5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들어서 거의 저희가 방송을 할 때 오늘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삼성전자는 5만 원대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52주 최고가가 8만 원대입니다. 8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4만 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오늘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느 정도에서 마감을 했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400원대 위까지 올라왔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보시다시피 오늘 다시 한번 1,4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간밤에 106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도 자금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환 시장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다시 한번 1,400원대 위에서 거래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말할 것도 없이 부진했고 SK 하이닉스가 더 암담합니다. 5.4% 넘게 하락세 17만 3천 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악재성 이슈가 지속돼 왔습니다. HBM을 지금 엔비디아에 제대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테스트가 언제 도대체 통과가 되냐라는 우려감이 나왔었고요.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조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잘 갈 때도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쉬어갔고 오늘 특히나 더 급격하게 빠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18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17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LG엔솔 2.4% 넘게 상승세 42만 2천 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0.7%, 현대차 0.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가 이렇게 약보합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것은 IT 투톱 기업들의 급락이 한몫을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사실 코스피 지수만 봤을 때는 오늘 굉장히 부진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아 1.8% 넘게 상승세, 셀트리오 0.7% 상승, 네이버가 특히나 3.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8,5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의 주도주들이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확실히 주도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밑에 단으로 부진한 업종 쪽으로 조금 현재 이 방향성을 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나란히 6에서 7% 넘게 하락세 나타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2.5% 넘게 하락세. 다만 알테오젠 쪽으로 오늘 4.7% 넘게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44만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휴젤 3.7% 넘게 상승세, 클래시스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이외에 엔캠 5.5% 넘게 하락세, HPSP 1.8% 넘게 하락세, 삼천당 제약이 7%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좀 혼재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이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T 투톱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수능 날이자 또 국내 증시에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는데 옵션 만기일 통상적으로 좀 지수 변동폭이 큰 날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더 뼈아픈 날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결국 앞자리 4를 보여줬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또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추세는 계속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네. 어떻게 바라볼까요?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이제 4만 원을 갖느냐, 아니 5만 원을 수성하느냐가 이제 였는데. 가장 큰 이슈였을 텐데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사실 외국인들 지금 삼성전자 동시호가에 700만 주가 터졌어요. 오늘 전체 거래량이 4,500만 주인데 동시호가에서 5만 원 위쪽을 지지하려는 어떤 그 주체와 4만 원 밑쪽으로라도 팔려는 주체가 이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만들어냈는데 네. 기관에서는 사실 오늘 큰 어떤 그 도움은 안 됐고 연기금이 한 13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을 좀 지키려는 노력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외국인들이 지금 장 마감 공식 집계가 나왔을 때 한 거의 1,000만 주, 어제 1,000만 주 넘어서 오늘도 930만 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연기금의 어떤 그 매수를 좀 약간 무력화시키는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오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왜 5%까지 떨어졌는지가 네. 설명이 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 넘게 떨어져서 하이닉스가 5% 넘게 떨어졌다. 자, 그럼 이거는 사실 왜 떨어졌는지를 시장에서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 칩을 가장 많이 사는 기업들 있잖아요. 오픈 AI, 그다음에 MS,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그 엔비디아의 칩을 AI 가속기를 제일 많이 사거든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체 칩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블랙웰 전 단계에서 보다 어떤 능력은 더 좋고 근데 가격은 절반 정도. 근데 블랙웰 같은 경우는 하나에 7억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죠.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가격을 절반 정도 낮춰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파운드를 누가 하느냐? TSMC가 한 2% 정도 빠졌죠. 굳이 설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아마존의 AI 가속기를 파운드리를 TSMC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인텔한테 맡겼거든요.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삼성전자에도 맡길 가능성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 추세상 시장 분위기상 좀 약간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아마존의 어떤 그 AI 가속기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엔비디아의 어떤 매출이 좀 줄어들고 지금 AI 가속기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모두 자체 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1% 떨어졌다라고 하면 좀 말이 좀 안 되긴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 내노로 하는 장비 회사들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주가가 사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쪽도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의 어떤 그 업황이 좋아지려고 하면 장비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장비 회사들의 반등을 먼저 기다려야지 삼성전자가 어떤 바닥을 잡는 듯한 느낌을 미국 장비 회사들이 좀 먼저 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선택지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일단 주식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견조한 느낌을 주는 업종군들,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따라가서 사느냐, 아니면은 시장에서 뭐 기업은 큰 뭐 어떤 변동이나 악재가 없는데 시장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업종 두 가지의 어떤 것들을 컨택을 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보편적으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물론 뭐 다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시장이 바닥이 언제인지 모르고 바닥을 잡았다라고 해서 그 반등의 세기가 크게 나온다라고 이제 그걸 담보할 수는 없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잡고 긍정적으로 흐름이 나왔을 때는 99%가 아니라 100% 많이 떨어진 종목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그쪽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신저가를 기록하게 됐고 SK하이닉스도 5% 넘게 밀려났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제 트럼프 정책 수혜주는 더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이죠. 섹터 단에서 트럼프 수혜주 중심의 움직임 오늘도 나타났다라는 점 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 이제 어떤 시초가로 공략해 볼지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떨어진 거를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해놓고 올라간 걸 지금 갖고 왔는데요. 네. 네, 투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사실 가장 셌잖아요. 근데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MRO를 할 수 있으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마스터십 리페어라는 면허를 미국 해군 체계 사령부에서 받아야 되는데 두 회사가 이제 그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원전으로서 뭐 특별히 어떤 그 트럼프의 수혜를 입는다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원전이 다시 한번 좀 붐을 일으키고 있어서 관련주로서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를 픽을 좀 해봤고요. 일단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두산 바켓이랑 같이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두산 바켓 실적을 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는 그래서 두산 바켓의 실적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지금까지 1, 2, 3분기 누적으로 본다라고 한 5조 1,260억 정도 매출 나오고 영업이익은 1,806억.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매출은 약간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약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올라갔어요. 영업을 잘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누적 수주를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몇 년 동안 만들 배를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어떤 카자흐스탄의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 1조 1,000억 원 규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신울 원전인가요? 잠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이제 있을 체코죠. 이 체코가 이제 4기의 원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원전을 만들려면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자금을 조달을 하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만들 건지를 소명을 해야 되는데 4기 중에 이 유럽 연합한테 이제 그 자금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기만 자금을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한 기만 지금 자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원전은 아직 소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 원전 때문에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을 때 금융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있었었는데 제안서가 들어갔죠. 실질적으로 웨스팅하우스 탈락되고 프랑스랑 2파전을 할 때 우리가 원전 짓는 거에 돈을 좀 약간 금융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와서 체코 입장에서는 뭐 프랑스보다는 우리나라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아직은 뭐 확정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잠깐 뭐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수급이 꼬이면 뭐 당연히 주가가 못 올라가고 하락을 하게 되는 건데 위쪽에 파란색 선이 이제 기관 수급이고요.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임드 종목군들 중에 이 정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이 팔았는데 올라가고 반대 포지션도 있긴 합니다만은 소위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로 올라가는 종목군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매수 대비 주가가 아직 좀 덜 올랐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 26,000원 정도 드리고요. 손절가 2만 원으로 딱 끊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이 결국 현실화됐고 트럼프 수혜주에 대한 탄력은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원전 역시 트럼프 수혜주로 함께 묶이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데 오늘 장에서도 시세 괜찮았습니다. 목표가 26,000원까지 바라보자 손절가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선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오늘 오전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 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른 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적극적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달라며 환율 불안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구두 개입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이후로 7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전일 대비 5원 80전 내린 1,401원 20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HD현대는 오늘 2024년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고 정기선 부회장이 수석 부회장으로 조선 HD현대일렉트릭 사장이 부회장으로 각각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그룹 핵심 과제들을 직접 챙기고 미래 성장 동력 발굴과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혁신 등을 주도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HD현대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의 경영 환경 변화, 유가 및 환율 변동 등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 5,085억 원, 영업이익 1,11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줄어든 반면 영업이익은 43.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054억 원으로 423.9%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0년 3분기 이후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이마트는 본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으며 비용 절감과 투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81%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할이 크다고 말했으며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120만 원까지 인상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할 경우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마감까지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